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의 부라는 신간 서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작가님은 JD 부자연구소 소장이시고 조던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김장섭 저자님이십니다. 이분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동산 전업 투자자이시고 해외 주식과 채권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와 관련해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일의 부라는 책도 그래서 그런 다방면의 재테크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방송 815 모니터 방송 사상 처음으로 예. 이렇게 얼굴을 좀 노출을 안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 저 캐릭터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내보내는데 뭐 출판사에서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 저도 이게 보시는 분들이 어떨지 저도 좀 호기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얼굴이 못생겨서. 네. 하여튼 뭐 오늘 가지고 계신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 지식들을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책 가운데 보니까 은퇴 후에 월 200만 원씩 버는 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셨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수단인데요. 생산수단이 200만 원씩 이제 벌게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0대 이후에 은퇴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 217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를 벌었을 때 내가 이제 뭐 한 100세까지 탄다 이렇게 됐을 때 한 2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노후가 보장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200만 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시면 선진국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기 예금 금리 자체가 거의 한 0. 몇 % 정도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이제 정기 예금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높은 금액을 만약에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농지연금이라든가 뭐 ETF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이 부동산에서는 월세 같은 게 있을 테고요. 그리고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연금식으로 가고 있긴 한데, 뭐 농지 같은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영목이지죠. 그래서 이제 영목이지로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게 한 6억 정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가능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 3억 정도가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는 AT&T나 이런 데들이 한 6%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3, 6, 18, 한 18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억 갖고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부동산, 뭐 농지연금, ETF 뭐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200만 원씩 버는 방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좀 썩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됐을 때는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주식은 이제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수단이 썩지 않는 생산수단.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도 가능해 한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농지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는 썩지 않는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수단은 200만 원씩 받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면 아까 AT&T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외국 해외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시가로 3억 원어치만 사도 그 시가 대비 6% 정도의 배당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액면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액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 자체가 한 5.5에서 6%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5.5%에서 6%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AT&T가 지금 100불이다, 100달러다. 그러면 그 100달러에 5.5%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15.4%의 이제 배당 세는 떼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네. ETF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ETF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P 500에 연동하는 이제 상품이죠. 그래서 스파이라든가, 그러니까 SPY라고 치시면 나오고,
그다음에 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VOO도 있는데 그게 뱅가드가 하는 이제 S&P 500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되긴 하는데요. 1.5% 되긴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1년에 이제 오르는 게 한 9.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합치면 한 10%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는데 그 인프라 투자하는 게 그것도 한 6%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도 매년 오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년 오르면서 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해외 투자, 해외 주식 관련해서도 그렇게 네. 배당 중심으로 네. 예, 그렇게 선별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책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디플레이션 시대를 고민하잖아요. 이제 네. 저금리 상황을 더 벗어나서. 예. 이럴 때에도 과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네. 과연 재테크에 도움이 되겠는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시대에 적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한국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뭐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편중이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은 부동산을 사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강남이 아닌 그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은 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에 특히나 이제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사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맨션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50% 비율이 훨씬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한 40년 이상이 됐을 때 재건축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세입자가 빠져나가고 세입자가 빠져나가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에서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 그런 식이 돼서 오히려 이제 집을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상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이 내가 한 50살 정도에 은퇴를 해가지고 100세까지 살았을 때 한 50년 정도를 살았을 때 과연 내 생산 수단이 될 수 있느냐, 매월 월세를 줄 수 있는 게 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강남 부동산 같이 좀 오르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한 5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만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수단으로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괜찮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안 좋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10,000불에서 20,000불 갔을 때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1년서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30,000불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계속해서 주식이 오르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미 30,000불 이상을 간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90년도에 버블의 정점을 찍고 이제 한 85%까지 빠졌다가 그때가 이제 한 39,000포인트 그 정도 됐다가 얘네들이 8,500포인트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현재는 한 22,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그 정점을 이제 못 갔다라는 거죠. 그게 한 20,000불에서 30,000불, 그래서 30,000불 이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빠집니다. 주식 같은 경우가. 그래서 거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스페인, 이탈리아, 뭐 벨기에 뭐 이런 데는요. 한 50%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도 한 20% 이상 빠졌고 그러니까 2007년도 기준입니다. 그게.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아니면 신흥국 정도만 남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미국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게 생산성 향상이 있는 데가 이제 미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창의적인 기업 집단을 통해 가지고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다우존스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투자를 해놓고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가는 데가 멕시코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일부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아웃소싱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빼놓고는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지금은 한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거의 이제 조금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그 2009년도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엔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3만 불을 찍으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투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한 50% 이상도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디플레이션에서는 어떤 한국의 부동산은 양극화가 돼서 강남 정도밖에 어느 정도 이제 내 생산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정도만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다 내구재 상품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런 내구재 상품들인데 그런 내구재 상품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거의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945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났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7년생서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분들 지금 초입이 75세가 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내구재 상품들, 그러니까 내구재 상품들은 내가 고장 낼 때까지 쓴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구재 상품들은 고장 날 때까지 쓰는 거고 생활비와 그리고 의약품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자동차가 안 팔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그런 식으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구재 상품을 만들어 파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서비스하고 이제 비내구재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어디냐면 그렇게 된 게 이제 SNS 이런 이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SNS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SNS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SNS를 하면서 내가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커피숍을 이제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러니까 나를 찾는 욜로라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먹는 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아주 내가 비싼 뭐 버킨 백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자기를 이제 뭐 뭔가 이제 드러내는 그런 식의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소비는 서비스업이나 비내구재 쪽인데 그런 쪽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니면 뭐 명품을 많이 만들어 파는 유럽에 있는 이제 나라들인데 실제로는 명품 LVMH나 이런 것들도 보면 거의 다 미국에 있는 자본들이 다 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비내구재 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뭐 주식에서도 미국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전제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디플레이션 상황이 됐을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하락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그럼 투자자는 어떤 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동산 그런 쪽을 사야 되는데 그런 쪽은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 채당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거를 얘기할 때 수능 성적을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이 모두 1등급이 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를 가겠죠. 근데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뭐 교통이 좋냐 앞으로 이제 새로 이제 역이 되는 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좋은 데를 내가 사기가 힘들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주로 내 연봉에 맞춰서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런 쪽이 한 채당 가격이 나하고 내가 이제 갖는 연봉하고
어느 정도 뭐 소위 갭 투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연봉에 맞춰서 사는 것들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 예는 그러니까 뭐 현재는 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지금 현재가 그 부동산이 가장 화랑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한 65세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71년생이 제일 많이 태어났는데 그분들은 현재 한 49세 이 정도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집을 소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 세대라고 해서 1981년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월세를 사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호황기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10년 정도만 지난다 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면서 서울에 있는 그 역세권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에 사시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분들도 그 요즘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경우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왜 안 하시냐면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많이 반납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눈이 별로 안 좋고 이제 반사신경이 느리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면서 그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은 서울이 제일 발달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철 같은 경우가 공짜로 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알바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노인 택배라든가 이런 식의 일자리들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돈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교통 그 요금 자체는 선진국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뭐 광역버스 요금 자체가 한 2,400원에서 2,800원 정도가 됐는데 만약에 그게 4분의 1이 한 4배 정도가 오른다라고 쳤을 때는 한 10,000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뭐 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할 만한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삶의 질이 이제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이쪽에서 여러 가지 병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편의시설도 이용하는 것들이 그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극화가 되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시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도시 쪽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 같은 데는 더 이제 사람이 빠지면서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서울에 있는 역세권 2호선 역세권 라인 그러니까 2호선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2호선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에 웬만하면 한 2호선 정도 되는 라인에 가까이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자체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